자, 여러분, 우리가 중간고사도 잘 봤고, 그리고 제가 공지한 대로 시험지 확인 기간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 시험지 확인 요청한 친구들한테 제가 메일을, 시험지를 보냈고, 혹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저한테 다시 메일을 보내서 이제 답을 해줄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선 아마 제가 답을 이미 다 전송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답이 안 왔으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문의에 대한 답을 해줄 거니까 좀 기다려 주면 되고, 그리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지 확인 기간이 이미 지났으니까 기간에 맞춰서 기말고사 기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기말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시험지 확인 기간에 맞춰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채점 기준 보고 나는 별 이상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굳이 시험지 확인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저한테 메일 보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지금 우리 시점이 한 중반 정도 됐네요. 11월 중간까지 왔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 첫 시간에 공지한 대로 중간고사 이후에 과제가 2번 있고요. 그리고 시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한테 큰 그 부담 없이 여러분 생각을 쓸 수 있는 과제를 제출을 할게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전에 우리 첫 번째 했던 제출 과제 기억나시나요? 객관식하고 단답형으로 이루어졌던 그 제가 폼을 올려주면 거기 여러분들이 학번하고 이름 적어서 그 객관식 문항에 단답해서 제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단답형이라기보단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제출도 제가 폼을 올려줄 테니까 거기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작성을 한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따로 과제란에서 과제를 제출할 건 없고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제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뭘 제출할 거냐면 중간고사까지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어려웠던 점 또는 건의하고 싶은 사항 아니면 상담하고 싶은 내용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에 이제 여러분의 학번, 분반, 이름 써서 제출해 주세요 라는 게 있을 테니까 거기 다 맞춰서 쓰시면 되고 이제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혹시 기말고사까지 나는 조금 더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분의 고민 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고 나는 별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은 어려움 없다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잘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출은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제출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서술형 과제를 하나 이제 내려고 해요. 그래서 서술형 과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답식 한번 그 다음에 서술형 한번, 그 다음에 시험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서술형 과제를 올려줄 테니까 기한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예정은 11월 22일부터 26일 주간에 서술형 과제를 제출하도록 할 거고 제출 기한은 이거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지를 잘 보시면 되고 여기 단답형 제출 과제는 제가 이번 주에 올릴 거니까 이것도 기한 맞춰서 올려주시면 되고 우리가 일단 기말고사가 현재로는 대면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단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공지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시험이 기말고사 기간이 어쨌든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요때쯤 아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은 우리가 별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 쉬는 날 없이 제가 수업을 올린 걸로 기억을 해요. 연휴에도 제가 수업을 다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서 보강주는
보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보강주에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강주에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12월 둘째 주에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주에 수업을 안 하고 시험을 조금 더 늦게 본다 하면 12월 셋째 주 정도에 기말고사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학교에서 어떤 공지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확인하고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5.1절 우리 예제 14번부터 시작할게요. 연속된 두 개의 1을 갖지 않는 길이 4의 비트 문자열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비트 문자열은 우리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비트 문자열은 0과 1을 포함하는 문자열이다. 그래서 이제 길이가 4라고 하는 뜻은, 그쵸, 4개의 숫자로 구성된다는 얘기죠. 0과 1을 4개까지 조합을 한다라는 뜻이고, 연속된 두 개 1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 1, 0, 0 이렇게 길이가 4인 비트 문자열인데 1이 중복돼서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 있죠. 연속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속된 두 개라는 뜻은 이렇게 1이 나왔는데 그 다음도 1인 것. 그러니까 위치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0, 110 이것도 1이 연속돼서 두 번 나타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 길이가 4인 비트 문자를 구해보자. 몇 가지가 있는가 한번 세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트리 모양으로, 즉 나뭇가지 모양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트리 모양으로. 자, 첫 번째, 지금 이 트리의 가지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즉 우리가 비트 문자열 4개가 만들어지는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트리를 구성할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첫 자리에는 지금 선택권이 2개가 있는 거죠. 1도 올 수 있고 0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1이거나 0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생각해보면, 자, 1이 왔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1은 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속된 두 개의 1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0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자리에 0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나요? 0이 와도 되고 1이 와도 되죠. 왜냐하면 연속된 두 개의 1만 안 가지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리가 0일 때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 숫자에는 1과 0이 다 와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이고 두 번째 0이면 그 다음엔 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연속된 1만 제외하면 되니까 0이 와도 되고 1이 와도 괜찮죠. 그래서 0과 1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경우가 생긴 거냐면 1, 0, 0 이렇게 3개까지 채운 거고, 그 다음에 1, 0, 1 이렇게 채운 거고, 4개의 비트 문자를 채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첫 번째가 0이었고 두 번째가 1이라고 해보면 그때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될까요? 0밖에 없죠. 1이 오면 연속된 두 개의 1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0인 경우에는 그쵸, 0도 되고 1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세 번째 자리까지 우리가 잘 채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리를 생각해 볼 텐데, 세 번째 자리가 0이면은 그 다음 올 수 있는 숫자는 0도 되고 1도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자리가 1인 경우에는 뭐밖에 올 수 없다? 0밖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1이 오면 또 세 번째, 네 번째가 연속된 1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리가 0이다. 그러면 뭐가 올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자리가 0이면 그쵸? 1도 오고 0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0이면 세 번째 자리가 0이면은 1도 오고 0도 올 수 있다. 맞죠? 그런데 세 번째 자리가 1이라면 무조건 0밖에 안 된다. 왜냐? 연속된 1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총 우리가 구한 비트 문자를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만 쓰고 나면 우리는 알지만
어떤 문자열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1, 0, 0, 0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1, 0, 0, 1 트리를 따라가면서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봅시다. 그 다음에 1, 0, 1, 0 자, 이렇게 지금 가지 따라가고 있죠. 같이. 그 다음에 0, 1, 0, 1 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 1, 0, 0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 0, 0,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 0, 0, 0 맞나요? 네. 그 다음에 0, 0, 1, 0 그쵸? 자, 이렇게 해서 1, 0, 0, 0 그쵸? 그 다음에 1, 0, 0, 1 1, 0, 1, 0 0, 1, 0, 1 0, 1, 1 0, 1, 0, 0 0, 0, 0, 1 0, 0, 0, 0 0, 0, 1, 0 다 확인해 보니까 1이 반복되는 거 없고, 그래서 총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그죠? 8개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한번 이 비트 문자열 개수를 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제 15번 봅시다. 두 팀 간의 플레이오프는 최대 5번으로 진행되며 먼저 3경기를 이기는 팀이 플레이오프의 승자가 된다. 플레이오프가 진행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그러니까 지금 2개의 운동팀이 있는데 경기를 진행할 때 5번의 경기를 시행하는 거고, 그 중에 3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짧게는 한 팀이 연속으로 3번 이기면 3번 만에 경기가 끝날 거고, 이게 왔다 갔다 승자가 한 팀이 이겼다가 졌다가 이렇게 반복되면 최대 5번까지도 가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플레이오프가 진행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이 얘기예요. 지금 팀은 2팀이 있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팀과 2번 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뭐 A팀과 B팀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A팀과 B팀이 경기를 진행한다. 그죠? 그런데 일단은 이것도 지금 트리 모양으로 해서 이기는 팀을 순서대로 써볼게요. 자, 첫 번째 경기. 지금 여기는 경기 수라고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대 경기 수는 5번까지 진행이 될 테니까 한 번 경기한 거, 2번, 3번, 4번, 5번까지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경기를 했을 때 자, 만약에 A팀이 이겼다. 이긴 팀에다 네모 박스를 쳐볼게요. 첫 번째 경기에서 A팀이 이겼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경기에서는 A팀이 이길 수도 있고 B팀이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가능한 가지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경기에서도 자, 첫 번째 A가 이기고 두 번째 A가 이긴 경우를 생각했을 때 세 번째에 A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연속해서 이길 수 있잖아요. B팀을 다 이겨서 A가 3번 이겨서 경기 종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까지는 A가 이겼지만 그 다음에 B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건데 A가 이겼고 두 번째도 A가 이겼고 세 번째도 A가 이겼으면 여기서 경기가 종료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그죠? 플레이오프 진행되는 방법. A 해서 승리. 그래서 A가 이기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하나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는 A팀이 이기고 두 번째는 B팀이 이겼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도 당연히 세 번째는 A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B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모든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경기는 이미 끝난 거고 이번에는 A, B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네 번째 경기가 진행이 돼야 되죠. 아직 승자가 결정이 안 났으니까 A팀은 2번 이겼지만 B팀은 1번밖에 안 이겼어요. 아직 세 경기를 다 이기는 사람 그 팀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번째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번째에도 역시 A팀이 이길 수도 있고 B팀이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A가 이기고 A가 이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가 이겼는데 네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겨버리면 여기에서 경기 종료죠. A가 3번 승리를 해서 이제 경기가 종료되는 거죠. 먼저 3경기를 이기는 게 우승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나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겼다. 그러면 네 번째 경기에서도 당연히 A거나 B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경기가 어디서 종료됐나요? 첫 번째 A가 이겼고 두 번째는 B가 이겼고 세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겼고 네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겨서 세 번 다 A가 이기니까 종료되는 거죠. A가 승리. 그래서 또 종료되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경기에서 이번엔 B가 이겼다. 그러면 역시 네 번째에서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가 승리를 하는 건가요? 그죠? 두 번째에서 B가 이겼고 세 번째 B, 네 번째 B. 3번 연속해서 이겼으니까 끝났죠, 경기가. B의 승리로서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네모를 해서 빗금 친 것은 이미 경기가 종료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 경기는 어디서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가? 끝난 건 이제 제외하고 그쵸?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A 보이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A 그 다음에 세 번째 B가 이기고 네 번째 B가 이겨서 A도 2번 이기고 B도 2번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 5번째 A도 이길 수 있고 B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A 해서 A가 이기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경우는 B가 2번 앞에서 이겼으니까 세 번째 B가 이김으로써 경기가 종료되는 것. 그쵸?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자, B의 경우 이때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이번엔 누가 승자가 되나요? 5번째에서 A거나 B가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도 둘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경기 A가 이겼고 두 번째 경기 지금 따라가 보면 B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A, B 한 번씩 이겼고 그 다음에 A, B니까 A도 2번, B도 2번 이긴 경우를 지금 쭉 가지 따라갈 수 있죠. 그러면 A가 이기면서 경기 종료 가능하고 또는 5번째 경기에서 B가 이긴다면 이때도 경기가 B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자, 여기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따라서 가보면 A, B, B, A 그러면 A도 2번, B도 2번이니까 여기서도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거나 2번 가능하죠. 그래서 2번, 2번씩 이겼기 때문에 A가 마지막에 5번째 승리하면 A의 승리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경기에서 B가 이기면 B의 승리로 3번 만에 이기는 거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를 우리가 A가 이겼다라고 해서 시작해가지고 쭉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네모 안에 제가 빗금 친 부분을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있는가 한번 세볼게요. 자 총 몇 가지인지 하나 지금 보이시죠? 빗금 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총 10가지예요. 자,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A 해서 A의 승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네모칸 여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된 거죠? B, A. 그래서 A가 3번 이겨서 이긴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빗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빗금은
어떻게 따라가면 되죠? A, A, B, B, A죠. 지금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죠. 그래서 A가 2번 이겼고 B가 2번 이겨서 마지막에 A가 이기는 바람에 A가 이김으로써 종료되는 경기.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를 그려가지고 총 개수를 세보니까 10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그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써지는지 쭉 써보시면 이게 이제 10가지가 나오고 어느 팀이 이겼는지도 눈에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하면 총 10가지가 표현이 될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플레이오프를 진행했을 때 총 진행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하지 않은 부분이 첫 번째 경기에서 B가 이겼을 경우에는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A와 B라는 두 팀을 놓고 봤을 때 A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쭉 트리를 그린 것하고 B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쭉 트리를 그린 것하고는 차이가 없겠죠. 그냥 A와 B가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시메트리한 성질이 있어요. 대칭 구조죠. 그래서 A가 지금 첫 번째 이겼다고 했을 때 10가지가 나왔으니까 B가 이겼다고 했을 때도 10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20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쭉 구해봤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뒤에서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은 순열과 조합 같은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에서 활용을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2절로 넘어가도록 하죠. 5.2절로 넘어왔어요. 5.2절은 이제 비둘기집 원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비둘기집 원리는 쉽게 생각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둘기집에 비둘기를 넣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온 원리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제 증명하는 방법을 조금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건물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3명의 사람이 있고 3명은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명 모두 다른 층에 이제 정차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층수를 누를 거잖아요. 그런데 그 3명 중에서 2명이 같은 층을 눌렀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B, C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버튼을 봤더니 3층하고 10층에만 눌러져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한 명은 3층에 갈 거고 나머지 2명은 10층에 갈 수 있겠죠.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명은 10층에 가고 나머지 2명이 3층에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원리가 결국에는 비둘기집 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예제 1번에 보면 일단 13마리의 비둘기를 12개의 비둘기집에 넣는다. 자, 이 얘기가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어떤 층에 내리는가 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층에 만약에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러니까 어떤 층에서 내린다라는 개념보다 엘리베이터의 층을 눌러서 그 층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3마리의 비둘기는 3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2개의 비둘기집 이거는 층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2개의 층만 누른 거예요. 그러면 2개의 층에 3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결국엔 비둘기집 원리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제 1번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13마리의 비둘기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의 비둘기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한 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2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3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각 집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비둘기 집에는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들어가게 된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최소로 들어가는 방법은 12개의 비둘기 집 안에 한 마리씩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한 마리가 남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 한 마리는 그 12개의 집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는 2마리 이상이 존재하는 거죠. 나머지 칸에는 다 한 마리씩 존재하지만 나머지 한 칸에는 2마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빼고도 제외하고도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A번에 보면
한 마리씩 들어가는데 어떤 자리에는 세 마리가 들어가 있죠. 어떤 자리에는 두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그 마리수를 한번 세보면 이거 총 12마리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마리. 13마리가 있는데 한 집에는 3마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또 들어갔고 또 다른 집에는 2마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남은 비둘기 집도 있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죠. 적어도 하나의 비둘기 집에는 2마리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 이걸 만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번도 한번 보세요. B번의 조건도 보시면 자,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 마리씩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한 방에 2마리가 들어가야 모든 13마리의 비둘기가 비둘기 집안에 싹 들어가는 거죠. 자, C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3마리, 2마리, 2마리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한 마리씩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빈 집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론은 뭐다? A와 B와 C와 모든 결론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의 비둘기 집에는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들어간다. 적어도라는 뜻은 뭐냐면 적어도라는 뜻은 뭐였죠? 적어도 하나니까 하나의 집 이상이란 뜻이에요. 그쵸? 한 개의 집 이상. 자, 이 한 개의 집 이상에는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A번의 경우에서도 보면 자, 적어도 2마리 이상이 있는 집이 하나, 둘, 2개 있죠.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 2마리 있는 방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적어도 2마리 이상 하나, 둘, 3개의 방에 있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비둘기 집에는 2마리 이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최소로 생각했을 때 2마리까지 있는 방은 B번에서 생각해 보면 모두 한 마리씩 넣었을 때 나머지 한 마리가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 한 마리가 어떤 방이든 하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적어도 이 하나의 비둘기 집에 지금 2마리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겠지만 지금 이 결론을 부정하는 결론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결론을 부정하는 결론은 없죠. 그러니까 이 결론이 항상 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이 비둘기집의 원리라는 것은 예제 1번에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티어렘 1번에 이 비둘기집의 원리를 일반화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비둘기 집이 어떤 상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어떤 물건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그 상자가 물건의 개수보다 하나 작은 거예요. 앞에 비둘기를 비둘기 집에 넣을 때도 비둘기가 한 마리 더 많았죠. 비둘기 집은 12개인데 비둘기는 13마리예요. 그럼 이것을 확장해서 물건이라고 비유를 하면 K 플러스 1개 이상의 물체가 있고 K개의 상자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각각 넣는다고 했을 때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는 2개 이상의 물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존재하고 이렇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티어렘 1번을 보시면 K 플러스 1개 이상의 물체를 K개의 상자에 넣는다. 근데 앞에서 우리 좀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다른가요? 그쵸? 13마리의 비둘기였고 12개의 비둘기 집이었으니까 지금 1개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과 상자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 CRM에는 K 플러스 1개 이상의 물체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최소 물체 개수가 K개의 상자보다 하나가 더 크면 이런 그 하나의 상자에는 당연히 2개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런데 K 플러스 1개 이상이 돼버리면 물건이 더 많으면 K개의 상자에 넣었을 때 당연히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 2개 이상의 물체가 들어가게 되겠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theorem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 theorem은 하나의 명제죠. 증명을 해줘야 돼요.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귀류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theorem을 증명하고, 즉 예제 1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고, 앞에서는 뭐 13마리의 비둘기 이렇게 마리수가 정해져 있었고 숫자가 지정되어 있죠. 하지만 theorem 1번에는 k 플러스 1개, k가 어떤 상수라고 했을 때, 자연수라고 했을 때, 그럼 K개의 상자 이렇게 해서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theorem 1번을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 조금 쉬었다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